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오늘 수요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좀 덥지 않으세요? 본격적인 여름은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요즘 한낮 온도는 30도가 참 쉽습니다. 때이른 무더위죠. 서민들에게 근데 이렇게 더울 때 그냥 뭐 선풍기 틀고 에어컨 틀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만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전기요금 때문에 그런데요. 작년에도 이 전기요금 때문에 아주 굉장히 속상하셨던 분들 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올여름도 덥다는데 또 어떻게 하나 벌써 걱정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재까지 나온 원인은 전기료 이 누진제 때문이라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누진제라는 건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이 쓰는 사람이 더 전기를 많이 내는 페널티적인 성격이 좀 있죠. 어쩌면 상식적으로 많이 쓰니까 전기요금 많이 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의 전기료 누진제는 이런 상식적인 선에서 딱 부합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지금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불합리한 누진제를 그래서 없애야 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한쪽에서는 누진제 때문에 요금 폭탄이 된다, 요금 폭탄을 맞는다, 좀 어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누진제를 그래서 정부가 이번 여름이 오기 전에 선보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며칠 전에 3가지 안이 나왔죠. 근데 오히려 논란은 더 증폭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갑론을박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여름만 되면 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이 전기료 누진제 문제 오늘 저희 용감한 토크쇼 직설에서 한번 문제의 원인은 뭐고 그럼 어떻게 해야지 올여름에는 우리 국민들께서 전기료 폭탄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받지 않으실 수 있을지 전문가들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3698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고 있겠고요. 저희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의견을 검색을 한 다음에 저희 오늘 모신 3분의 전문가들과 그에 대한 답을 또 찾는 작업도 오늘 같이 해보겠습니다. 오늘 3분 모셨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가천대 에너지 IT학과 홍준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넥타이 가지고 저랑 매치가 되는데.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자, 제 왼쪽으로 2분 또 모셨습니다. 서강대 화학과학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이덕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상한데요, 오늘 셋이 다 같네요. 마지막으로 경제평론가 권혁준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저희는 준비된 리포트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누진제 개편안을 내놨는데 무더위 속에 에어컨이나 선풍기 트는 것이 이제 필수적이게 된 만큼 여름철에 전기 쓰는 것을 일종의 복지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 나오는 전기요금 부담은 누가 떠안아야 되느냐 이겁니다. 영상 보시죠. 111년 만에 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해 여름, 정부는 폭염도 자연재난이라며 전기료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했습니다.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보아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2016년 6단계 누진제 구간을 3단계로 줄인 지 2년도 안 돼 10,000원가량을 다시 인하한 셈입니다. 가정용 전기 사용 증가율이 6.3%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개편안도 결국 월 평균 9,951원에서 17,864원의 전기요금을 할인하는 게 골자입니다. 여름철 전력 사용을 사회적 복지의 일부로 보는 개념이 반영된 건데 문제는 발전 공기업 한국전력이 짊어질 부담입니다. 지난해 여름 한전이 누진제 일시 완화로 떠안은 부담액만 3,587억 원. 지난 1분기 영업 손실만 6천억 원 넘게 본 상황에서 이번에도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사회적 책임도 해야 되지만은 저희 한전 같은 경우는 뉴욕 증시에 상장된 주식회사입니다. 주주의 이익도 지금 대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사의 이사들은 추가적인 한전의 부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업계에선 결국 기업들이 쓰는 산업용 심야전기 요금을 올릴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한전 김종갑 사장도 두부보다 콩값이 비싼 건 비정상이라고 말해 요금 인상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전력 사용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도 없이 누진제만 없애는 건 잘못됐다는 일부 환경단체의 비판도 여전합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좀 전문가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누진제 얘기가 앞서 우리 취재기자 리포트에서 나왔습니다만 2016년도 약 3년 전에 나왔죠. 3단계 개편, 현재 개편안이 그때 나왔습니다. 이 누진제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는지 일단 여러분들한테 먼저 소개부터 좀 해드리고 본격적인 얘기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우리 권 평론가님이 좀
소개를 좀 네네. 쉽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누진제 취지 목적은요. 사실 이제는 그 주택용 전력 소비의 억제, 그다음에 이제는 저소득 가구의 보호 차원에서 사실 이게 74년도 이제 추진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2016년 말에 이제 3단계로 이제 개편이 됐는데 1단계로 보자면은 처음 200kWh까지가 이제 93.3원이 돼 있고요. 2단계 구간이죠. 다음 200kWh.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한 400kWh까지는 이제 187.9원 이렇게 형성돼 있고 400kWh 초과분에서는 이제 280.6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누진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 표대로라면은 400km를 초과하면서부터는 굉장히 그러니까 1단계에 비해서는 9327 3배 이상의 요금이 네네. 이제 계속해서 부과되니까 그야말로 소위 말해서 이제 많이 쓰면 요금 폭탄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저 이제 수치대로만 3배수라고 본다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좋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선풍기만 틀면은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서 뭐 그다지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사실은 에어컨이 이제는 보편적인 우리 전기 그 기기가 됐기 때문에 냉방 기기가 됐기 때문에 에어컨은 선풍기랑은 좀 얘기가 다르죠. 근데 교수님 왜 3년 전에도 우리는 분명히 에어컨을 비교적 잘 이렇게 쓰고 있었던 것 같은데 보편적인 그 냉방 기기로요. 그때 왜 에어컨은 저 계산하는데 빠졌다고 그럽니까? 빠졌다기보다도 과소반영된 거죠. 과소반영된 것이고, 그다음에 3년 전에 이제 논의 과정에서는 이제 전기의 가격 수준, 요금 수준만 논점에 있었지 몇 가지 더 고려해야 될 그 미래의 경향을 예. 이렇게 고려하지 않은 거죠. 가령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비 억제, 네. 복지에 대한 배려, 이런 과거의 틀, 이거는 뭐 벌써 몇십 년 된 틀이거든요. 그런 틀 안에서 논의를 했지 이후에 우리가 경험했던 앞으로도 또 더 심하게 경험할 전기화의 심화라든지 그다음에 기후 변동성의 이렇게 확대라든지 예. 그러니까 기후가 심하게 변하는 거죠. 폭염이 훨씬 더 더워지고 그러니까 한파가 더 최근 심해지고 갑자기 몇 년 만에 그렇죠. 세게 예. 더워진 거. 예. 아울러서 이제 기술 측면에서 보면 이제 발전 부분에서의 이제 재생에너지의 확산 추세 그리고 탈탄소화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이라든가 미래로 가야 되는 방향, 미세먼지 문제 이런 것들을 3년 전에 응당 반영할 수 있었고 반영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다만 이것을 전기라고 하는 특정 재화의 예. 가격 문제로 이렇게 좁혀서 다루다 보니까 누진제의 개편이 말하자면 제대로 되지 않고 좀 이렇게 부족하게 만들어진 상황인 거죠. 그러면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립니다. 그건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결국은 국가라고 하는 총체적인 그 합의의 과정인 거고요. 그 위임을 예. 받은 것이 이제 국회에서 말하는 이제 정치적인 결정권자들, 예. 그다음에 기재부, 산업부, 그다음에 실무 담당자로서의 전기위원회와 한전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이제 의사결정 체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층층이 의사결정 체계가 나눠져 있다는 건 그만큼 꼼꼼하고 세밀하고 신중하게 다양한 분야를 두루 다룰 수 있다는 얘기인데. 예, 고려해야 된다는 근데 측면이죠.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군요. 예, 안 했죠. 지나간 얘기를 사실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지난 3년 동안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전기료 폭탄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고생들 하셨으니 이제 이걸 고쳐보자라는 거니까요. 지금부터는 이제 현재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이번에 3단계, 그러니까 3가지 안이 나왔더군요. 예. 1안, 2안, 3안 이렇게 나왔는데 현재 상황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도 있어서 각의 안을 좀 핵심적인 내용만 좀 이 교수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예. 우선 요 말씀 드리기 전에 그 옛날 얘기를 조금 해야지 해야 될 되겠는데. 것 예, 말씀하시죠. 예, 이게 2016년에 우리가 지금 현재 3단계로 바꿨는데 그 전에는 6단계고 거의 10배 이상의 누진율이 있었습니다. 그럼 2016년도에 그걸 더 줄였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잊어버리면은 마치 우리가 굉장히 잘못된 제도를 만들었던 걸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2011년에 그 전력 대란을 겪었죠. 그때 예. 이 누진제는 기본적으로 그 전력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서 생기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력 대란을 겪은 다음에 전력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력한 누진제를 시행을 하다가 아까 우리 홍 교수님 말씀하셨던 전 소비 억제 부분에 대한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그러다가 이제 좀 상황이 개선됐다고 그래서 2016년에 조금 완화를 한 게 지금 3배, 3단계 3배로 바꾼 겁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제 그 정부가 3가지 안을 제시를 했는데 첫 번째 안은요? 첫 번째 안은 작년 여름에 우리가 일시적으로 시행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2단계가 적용되는 그 구간을 조금 느린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에어컨을 마음 놓고 쓸 수 있도록 해주고 2단계에서 3단계로 올라가는 것도 조금 느렸습니다. 예. 그거에 이제 그거를 다시 그 반복해서 쓰겠다는 게 1안이고요. 예. 그다음에 2안은 3단계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진제를 그러니까 단계를 축소한다는 그렇죠. 얘기군요. 3단계에서 2단계로 하고 예. 1단계하고 2단계는 지금 한 2배 정도 차이 나는 건데 아. 그러니까 한 10여 배 차이 나던 게 이제 3배로 차이 났다가 나가 이제 2배로 2배로 또 준다. 줄어드는 아, 그런 예. 상황이죠. 요거는 이제 아마 이 경계가 200kWh가 정해져 지금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제 많은 소비자들이 가정들이 아마 1단계에 있다가 2단계로 넘어가겠네요. 에어컨을 쓰면서 2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예. 그 불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3단계는 예. 이제 예. 기본적으로 누진제 폐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누진제를 폐지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누진제가 그러니까 폐지한다 이제 그러면 단일 요금 요금제로? 체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소량을 사용하던 가정은 부담이 늘어나고 그렇죠. 많은 양을 사용하던 아. 가정은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저 넓은 집에 큰 집에 사시는 분들은 방마다 에어컨 트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완전 폐지에 대한 기대감들을 갖고 계시겠군요. 좋습니다. 이제 각각의 안들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저희가 이 세 분과 얘기를 나눠볼 텐데 첫 번째부터 얘기해보죠. 이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건 우리 권평론가님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에서는 이란을 선호하는 요즘 분위기라면서요? 그렇죠. 이제 혜택이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총 1안으로 되면은 이게 사실 그 아까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0kW까지 300kW 되고 예. 1단계 구간이 그다음에 2단계 구간이 50kW가 더 늘어서 이제 450kWh로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혜택을 받는 그러니까 450kWh 이하의 분들은 다 혜택을 받는 거군요. 그래서 총 그렇죠. 봤더니 적용 가구 수로 봤더니 한 1,629만 가구가 혜택을 받습니다. 만약에 1안이 되면. 그럼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 표심이라는 부분도 있겠고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어떤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고려한다면 사실 1안이 가장 매력적인 거죠. 근데 그러네요. 단점이 있죠. 이 기본적인 누진제 틀을 그대로 갖고 가기 때문에 사실 원론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뭐 7, 8월 때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본적인 틀 안에서 과기하기 때문에 뭐 원론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다. 하지만은 이제는 임시 방편으로서는 충분히 좋은 대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란 같은 경우. 그 임시 방편이라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네네. 있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논리를 네. 조금 정리를 해보면 네네. 이상한 게 등장하거든요. 뭐예요? 뭐냐면 누진제를 지켰는데 혜택이 가장 보편적이다, 네. 크다 이 얘기잖아요. 의아하잖아요. 약간 이율배반적이죠? 예, 근데 사실은 이게 맞는 얘기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진제 구간이 1, 2, 3단계인데 원래 1단계는 무조건 깎아주는 요금이에요. 정상적인 요금이 아니라 정상 원가에서 예, 충분히 예. 할인된 요금. 그러니까 좀 그리고 예. 2단계를 다 쓰면은 이제 1단계, 2단계를 평균을 내면은 그것이 원가 수준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1단계에서 깎아줬던 것을 회복하고 그다음에 2단계 다 쓰면은 이제 원가 수준을 회복하고요. 아, 2단계까지 합하면 3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2단계의 원가 수준의 요금에서 이제 소위 조금 더 내는 그래서 소비를 이렇게 억제하는 수준으로 가는 거니까 누진제의 이런 구조를 이해하면 누진제를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보편적인 소비자 지금 전체 1629만 수용가라면 전체 수용가 80%를 넘어가니까 보편적인 소비자 대중에게 이득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논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현재 논의하고 있는 틀 일반적인 소비자들에게 불편하니까 누진제를 없애자라고 하는 이 주장의 논거가 사실은 잘못됐다는 것을 이 논리가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누진제 폐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거에 대한 근본적인 속내가 드러나게 되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기후 변화가 심해서 폭염이나 한파가 왔을 때 전기요금이 부담이 된다.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렇죠. 누진제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지. 그럼 부담을 어떻게 없애줄 것이냐라고 논할 때 누진제 1단계를 보니까 이건 부진제 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구간이거든요. 그럼 1단계는 지켜야 되는 거죠. 2단계까지 가도 기본적으로 부담이 크게 늘지 않아서 폭탄 수준은 없는 겁니다. 그럼 3단계가 문제인 건데 그렇다면은
1단계의 폭을 현재보다 1.5배나 2배 키우고 2단계의 폭을 1.5배나 2배 키우면 폭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충분히 될 것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0인데 이거를 300으로 하고 300으로 하고 현재 400인 거를 한 500, 그냥 600까지 하고, 하면은 예. 그러면 전체 수용가의 90%, 소비자의 90%는 폭탄의 폭자도 안 나옵니다. 사실 작년에 폭탄 맞은 분 별로 없어요, 없거든요. 별로. 예, 예. 그러므로 이제라도 전문가들께서 예.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제대로 대화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이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으신 것 같아서. 예, 그 지금 홍 박사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뭘 가지고 그 걱정을 하고 화를 내고 그 고민을 하는가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 지금 우리의 그 전기요금에 관한 논의는 지금 현재 제도에서 내가 얼마나 득을 볼 건가, 예. 누가 얼마나 손해를 볼 건가 이걸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네. 누진제가 어떤 제도이고 왜 우리가 누진제를 운영하고 있고 목적이 뭔가는 완전히 실종이 돼 버렸어요, 이 논의에서. 그러니까 누진제 자체에 대한 그 본질적인 취지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도외시되고 완전히 없어져 예, 버렸죠. 예.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진제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도입이 됐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74년에 아까 우리 송 교수님이 충분히 설명해 주셨죠. 예. 그리고 다른 나라도 똑같은 취지로 지금 누진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누진제의 취지는 이제 테이블에서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제도에서 얼마나 득을 볼 건가. 그렇죠. 그 득을 볼 건가로 하면은 그냥 1단계 요금으로 단일화 시켜버리면 되죠. 에어컨 안 쓰면 되죠, 뭐. 아니 근데 그렇지 않은 게요. 이제 아까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거의 누진제 설계 당시의 이 논의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혹은 산업화를 이렇게 추진함에 있어서 네. 에너지 공급이 충분하지 못한 걸 고려해서 처음에. 설계한 제도거든요. 예, 예.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경제도 발전됐고 우리가 이제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논의의 틀을 이제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는 바꿔야 되는데 현재와 미래에서 논의의 틀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 국가 단위에서 에너지 공급이 충분한 게 아니라 글로벌한 단위에서의 화석연료 고갈이거든요. 글로벌한 세계 단위에서 볼 때 일단 발전 연료가 된 화석 연료가 고갈될 것이고 예. 또 그런 것들을 과다 소비하면 미세먼지가 늘어나고 그렇죠. 지구 온난화를 통해서 기후 변화가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고려한다면 국가의 에너지 공급 제약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세계적인 에너지 공급 제약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가 제도 설계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 누진제는 그 취지에 부합하는 거죠. 그러므로 누진제는 지켜야 된다. 그렇지만 우리의 경제 수준이 늘었고 그다음에 산업 부분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누진제의 구간폭을 지난 몇 년 사이에 늘려줬더니 내수 부분에서 특이한 일들이 벌어져요. 첫 번째로는 인덕션 레인지 같은 취사 부분에서의 기구들이 많이 팔려나갔습니다. 겨울이 되면 이제 스팀을 활용하는 전기 난방 기구가 많이 팔려나갔어요. 그렇죠. 이제 전기 레인지 같은 것들이 많이 팔려나가니까 식품 산업에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제 반가공 식품 시장이 새롭게 열렸습니다. 네. 이렇게 연쇄적으로 기존 누진제에서 이렇게 부양하지 못했던 새로운 산업들이 부양이 되는 거거든요. 단순히 누진제의 단계를 조정하는 것만으로 해서. 그러니까 거시적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누진제의 폭을 늘렸을 때 내수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총수요가 유발이 되고 그것이 수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이런 총체적인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저는 며칠 전에 나온 1, 2, 3단계 논의에서 그런 고민의 흔적이 하나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현재의 누진제 논의 과정에서도 이런 정도의 틀로 논의의 폭을 넓혀서 국민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잠깐만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수 진작 효과도 분명히 좀 가져온 효과가 있단 말이죠. 국내 경제에 도움이 네. 됐다는 말씀이 되는 거고.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면은 이를테면 이제 내가 이를테면 집에 스타일러도 있고 뭐 그 뭡니까 저 전기로 하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인덕션도 인덕션 있고 뭐 이렇게 예, 한다고 예. 그러면 그만큼 전기를 더 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나는 생활의 편리성을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얻는 거고 효용을 얻는 거고. 그러면 전기를 더 많이 쓰니 당연히 누진제에 대해서 그만큼 더 전기에 대한 요금을
인상된 부분을 부담을 좀 내가 스스로 안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이런 논리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것도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게 소비자가 안아야 될 부분이 있고 네. 이제 공급자 측면에서 보면 이제 설비의 이제 운전율이 향상이 되고 네. 이용 효율이 높아지니까 자본 투자에 대한 이렇게 다시 회수하는 그 속도도 빨라지고 빨라지겠죠. 개인이 눕잖아요. 예. 그럼 그렇게 생기는 이익만큼은 공급자가 깎아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기를 2배 쓴다고 했을 때 요금이 2배 오르는 게 아니라 1.5배 오르고 그렇죠. 예, 그거는 이렇게 아니죠. 예. 해서 이제 예. 공급 부분의 이제 혁신과 소비 부분의 이제 신산업 혁신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예. 전체 틀을 재구성해야 된다는 알겠습니다. 말씀입니다. 누진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 교수님 말씀 한 번씩만 더 듣고 예. 여기서 좀 정리하고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말씀해 주시죠. 지금 홍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전체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 세계 수준의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고려도 필요하고 국내 산업 현장에서 생기는 변화도 수용을 해야지 되고 네. 그런데 지금 빠져 있는 그래도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이 우리의 공급 능력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십 년 동안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에너지 공급 능력을 굉장히 엄청난 예. 수준으로 확대시킨 거는 사실인데 그렇죠. 그게 2011년에 한번 사고가 났었고요. 예. 그 다음에 그 후에 노력으로 어느 정도 회복을 했는데 예.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탈원전, 탈석탄 기조가 자리를 잡았어요. 예. 그러면서 또 공급 측면에서의 불안정이 또 도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홍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큰 틀에서의 이야기 플러스 우리의 공급 능력, 공급 가능성에 대한 고려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완전히 빠져 있고 어제 발표된 제3차 삼차 에너지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도 예. 그 부분이 완전히 빠져 있어요. 그 얘기는 뒤에 있어서요. 그때가 다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 권평론가한테 네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네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아니 우리만 이런 건가? 누진제가 우리만 있는 거야? 근데 우리만 있는 건 아니라면서요? 네, 사실 그렇지 않죠. 사실 누진제는 몇몇 국가가 이제 채택하고 있고 예. 특히 대만 같은 경우에도 6단계 누진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보다 훨씬 네네 높네요. 예, 예. 이렇게 단계가 좀 쪼개져 있고 그다음에 예. 배율로 따지면 이제 3배수 우리랑 좀 같은데 사실 뭐 중국도 이제 3단계로 돼 있고 미국도 한 2에서 4단계 정도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누진제 말고도 기본적인 전기 요금이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좀 이런 어떤 국민들의 어떤 얘기가 너무 나오는 것 같고 사실 국민들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국민들이 이제 누진제에 대해 왜 예민하게 반응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 전기 요금에 대한 어떤 이해 부분 이 부분이 약간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산업용 전기를 계속 얘기하시는데 형평성 얘기구나. 그렇죠. 예. 사실 이렇게 명도만 가봐도 국민들이 봤을 때 팡팡 문을 열어놓고 에어컨 빵빵 튼단 말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게 산업용 전기를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산업용 전기와 주택용 전기의 기본적인 어떤 이렇게 혜택만 주느냐, 우리한테는 누진제가 있는데 왜 산업용기는 누진제가 없느냐 이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거기에는 일반용 전기이기 때문에 사실 개념 자체가 약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약간 오해에서 이제 국민들의 반감이 있다. 사실 누진제의 기본적인 취지는요,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이란처럼 뭐 변동성 있게 좀 탄력성 있게는 이제 제공하더라도 이제 기본적인 틀은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 누진제라는 전기요금이라는 게 단순히 뭐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이 취지의 목적대로 말 그대로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껴야 된다는 게 우리 옛날에 70년대의 어떤 경제 고도기의 어떤 생각이었거든요. 그런 취지에 생겼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누진제에 대한 문제가 이슈가 뭐 없어진다든지 아니면 완화시켜준다 그러면요, 이제 국민 경제의 감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감성적인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 과소비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전기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기본적인 룰이 왔던 그러니까 아껴야 된다는 룰이 이제 깨져버린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를테면은 뚝이 무너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본적인 틀은 예. 지켜줘야 된다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런 점에서는 뭐 정부에서 지금 1안, 2안, 3안 가지고 왔잖아요. 뭐 3안을 아예 없애니까 그건 그렇죠. 좀 그건 아닌 좀 것 같고 차치하고. 예. 1안, 2안도 정부의 어떤 고민 안에서 나온 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되는 거죠. 누진제 얘기에서 조금 벗어나 보려고 했더니 다시 또 누진제 취지 얘기로 다시 넘어와서 그러니까 결국은 세 분 오늘 보셨던 저희 세 분 다 뭐 미세한 차이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 누진제라는 거 자체의 취지가 지금 이를테면 본말이 전도되듯이 우리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에서는 멀어져 있고 그 지역적인 문제들이 지금 오히려 이 문제를 뒤집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부분에서 좀
안타까움을 표시하시면서 이제 본인들이 이래서 왜 누진제라는 거에 취지 자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세 분 다 공의해 주셨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진제가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고 단계도 보면은 일본 심지어 이제 대만 같은 경우 우리보다 2배나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누진제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쌓여 있다.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네네네. 여러 가지 오해에서 비롯된 부분이 있다. 네네. 그러면 홍 교수님, 이거는 좀 정부가 좀 열심히 홍보하고 안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를 좀 더 하고 뭐 적극적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이게 자꾸 그 지역적인 문제로 부각이 되는 걸까요? 예, 정부도 해야 되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누진제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가지고 있는 누진제의 취지는 이제 세계적인 동향, 그다음에 물명의 미래하고 연동돼 있잖아요. 화석연료 고갈 뭐 등과 같은. 그런데 이 장면에서 저는 묻고 싶은 것이 예. 그러면 화석연료 고갈 없이 혹은 기후변화나 미세먼지를 일으키지 않고 전기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면 그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능력에 비례해서 누진제를 완화시키거나 없앨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예. 가령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면 그 비중에 연동시키는 정도로서 누진제를 완화시키거나 없앨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재생에너지 전기라는 거는 국내에서 생산돼서 또 그것의 매출이 국내 부분에 돌아가는 거니까 네. 그다음에 지구적인 영향도 없는 거고요. 네. 이런 취지로 누진제를 재설계한다면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아껴야 된다. 예. 혹은 지속 가능해야 된다. 이걸 벗어나서 충분히 많은 양을 저렴하게 쓰게 하기. 그다음에 에너지로서 풍요와 번영을 가져오게 하기.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관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사실 제가 어제 처음 할 때는 3개밖에 안 올라왔었거든요. 그것도 한 분이 2개 올려서 3개였는데 오늘 제가 좀 올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읽어보고 우리 이 교수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좀 가보겠게요. 전기 쓰는 게 죄인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수돗물 많이 마신다고 누진세 먹입니까? 이렇게 쓰신 분도 있고 3단계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쓰는 양반들이 왜 1단계 전기세를 내야 됩니까? 이거는 이제 폐지에 대한 반대의 말씀이시겠죠. 누진제 폐지된다는 말씀도 또 바로 나옵니다. 여러 식구가 큰 집에 산다고 해서 전기 사용량 많다고 누진제를 내야 됩니까? 누진제에 적용이 돼야 됩니까? 이런 말씀도 있고요. 누진제 폐지 탈원전이 아니라 전국 오염시키는 태양광의 문제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다음에 그다음 아까 우리 권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형평성 문제를 그러니까 산업용 얘기 네네. 그거 산업용 전기료의 원가 공개해라라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얘기 나눈 것들에서 누진제에 대해서 역시 좀 본질적인 부분보다는 요 몇 년 사이에 계속 논란이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더 확실히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구나 생각이 듭니다. 이 누진제에 대한 이런 논란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기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무리를 이덕환 예. 교수님께서 이 누진제 문제에 대해서 예. 우리 국민들께서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예. 홍 교수님이 아주 그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태양광을 쓰건 풍력을 쓰건 뭘 쓰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에너지를 쓰고 그 즐겁게 살 수 있는 기대는 이제 불가능하다는 게 현실입니다. 뭐 전지구적인 문제를 생각하거나 우리 국내 문제를 생각하거나 에너지는 최대한 아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제는 뭐 어떤 상황이 돼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물론 뭐 더위에 에어컨을 끄고 살 예. 수는 없죠. 근데 생활 수준이 향상되는 거는 바람직하지만은 무한정 향상될 수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에너지를 아껴 쓰도록 만드는 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요. 아까 그 전기요금에 대한 불신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다. 이게 누진제 때문에 또는 산업용 때문에 그 오해가 생기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체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맞는 아무도 말씀입니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길 그렇죠. 수밖에 없고 네. 그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거를 정리하는 게 이 누진제 논란을 제대로 끌고 가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지금 이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작년에 요금 폭탄 얘기가 작년만 나왔던 얘기는 아니었단 말입니다.
근데 작년에도 요금 폭탄 논란이 몇 달째 계속되는 동안에도 사실은 시청자분들, 우리 국민들 또 신문을 보시는 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명쾌하게 답을 못 얻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해도 논란이 되고 정부가 심지어는 바꾸겠다는 얘기가 나온 거겠죠. 그만큼 역설적으로는 우리 전기요금 이 시스템이 복잡하다, 심플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래서 좀 또 이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드는군요. 저희가 이 얘기만 계속하면 사실은 뭐 2시간, 3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어디처럼 뭐 막장 토론까지 갈 수 있는 거 막장이 아니라 끝장 토론이군요. 근데 저희가 좀 다뤄야 될 부분들이 또 좀 있습니다. 이 전기 누진제와 관련돼서 이 반대쪽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바로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그러면 지금처럼, 그러니까 작년처럼 한전이 고스란히 다 져야 되느냐. 작년에 여름철에만 한전이 3,500억 정도가 되는 그런 뭐 손실을 봤다 이런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대안을 찾는 작업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 평론가님 먼저 말씀을 해줄 텐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현재 시스템에서 전기요금을 어떤 특정 방식을 통해서 깎아주게 되면 결국 그 비용 현재는 한전이 다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라는 거죠. 네, 현재로는 이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원가에 대한 부분도 있겠고 무엇보다 이제는 한전에서 아까도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만 해도 한 몇천억 정도의 이제는 영업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예. 사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영업이익을 좀 봤어요. 그래서 한전의 영업이익을 봤더니 2015년도 한 11조 원 영업이익이었죠. 16년도 12조 원이 났었고요. 17년도는 4조 한 9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었습니다. 근데 이제 탈원전을 기본적으로 이제 정책으로 잡고 들어갔을 때 한 2018년도부터는 작년이죠. 이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천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연결 재무구조 기준이고요. 사실 별도로 보면 더 많이 났었어요. 공시 자료 봤더니 별도는 거의 엄청나게 많이 그 영업 적자를 본 상황이었고 별도라는 건 한전만 그렇죠. 한전만 보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보통 그 국민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이런 겁니다. 한전은 어떤 회사일까? 한전이 생산하는 회사는 아니죠. 사실 그 자회사들이 남동발전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다 지역 쪼개놨죠. 발전에서 예. 생산을 하고 이거를 이제 국민들에게 소비하게끔 이제 파는 어떤 말 그대로 중간체 역할을 하는 회사가 이제 한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해가 난다. 근데 이제 정부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세 같은 거를 인상을 못하게 하니까 고스란히 이제 한전이 그것을 이제는 마이너스 칠 수밖에 없는 영업비용 계속적으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고 팩트가 그거죠. 19년도 1분기만 해도 6천억 정도의 이제 영업 적자가 지금 손실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 연도 1분기만 해도 이 정도인데 그럼 이번 연도에 가면은 계속적으로 한전 입장에서는 이제 적자가 나올 수 없는 부분이고 이제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보면 영업이익에서 이자 비용을 이제 나누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1배수 이하로 떨어지면은 사실 빚 갚기 어렵다 이런 어떤 계산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1배수 밑으로 좀 떨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전이라든지 아니면 자회사 있는 분들이 사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딜레마에 빠졌다. 올리고 싶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기획재정부라든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거는 스탑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사실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 머리가 굉장히 아플 것 같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라고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교수님한테 좀 먼저 여쭤볼까요? 한전은 공기업이긴 하지만 아까 우리 저 인터뷰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만 상장이 된 상장 기업이고요. 예. 그럼 당연히 상장 기업이라는 거는 주주들이 있고요. 그럼 이익을 내야 되는 지속적으로 예. 이익을 내야 되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되는 게 상장 기업의 어떻게 보면 이제 책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전만 놓고 본다면 지금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한전은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불리한 상황이 계속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불리한 정도가 아니라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 한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장된 기업이고요. 그렇죠. 상장된 공기업이고 그게 국내만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예. 국내에만 주주가 있는 게 아니고 해외에도 주주가 많습니다. 그 한전 공사법이 있어요. 거기에는 명백하게 한전은 적정 이윤을 창출해야 된다 하고 권리가 그렇죠. 그 법적으로 예. 명시되어 예. 있습니다. 예. 그 뭐 한전이 십몇 조의 그 영업이익을 냈던 것도 문제지만은 지금 그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죠. 한전은 단순히 전기를 우리한테 공급해 주는 회사가 아니고요. 그 밑에 한수원이라고 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일부 LNG 발전소를 제외한 거의 모든 발전소를 소유하고 있는 예. 그 모기업입니다. 여기에서 적자가 난다는 얘기는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고 앞으로 우리의 그 에너지 생산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 저 권 평론가님 말씀대로면 2000년대 초반에는 뭐 아주 흑자 규모가 상당했고요. 그러면은 그런 상당한 흑자들이 일부는
유보가 돼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테면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내부 자금이 내부 유보금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도 물론 좀 들긴 하는데. 근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번에 좀 정부가 내놓은 세 가지 안에는 한전 얘기는 그렇게 눈에 보이지는 않대요. 예, 그거는 한전이 약 이중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령 이제 지금 논의하신 한전이 흑자를 냈을 때 그 직전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 공기업 중에 두 번째로 이제 부채가 많아서 그 전에는. 예. 그러니까 공기업 부채의 주범으로까지 1등은 이제 LH공사니까 사실 그거는 뭐 토지나 이런 자산들이 많아서 별로 문제되지 않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것을 회복하는 단계였던 거고요. 그다음에 한전은 두 가지 특성이라고 말씀드린 게 첫 번째는 공기업이라서 공기업이라는 건 이제 국민을 대신하는 대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공기업이 적자가 나는 거는 사실 국민들의 부담입니다. 이제 경제 주체로서 국가의 부담이니까. 그렇긴 하지만 동시에 이제 민간 기업 비슷하게 이제 상장이 되어서 주식의 상당 부분은 이제 해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이 장면에서 왜 우리가 적자를 걱정해야 될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한전이 안는 적자의 상당 부분은 해외 투자자들이 감당하는 것이고 우리가 한전이라는 것을 주식의 형태로 해서 이렇게 해외와 국내 부분에 나눠준 것은 이런 리스크, 적자 리스크에 대해서 헤징을 하고 그러니까 위험을 분산한다는 그럼요. 말씀인 위험을 거죠. 분산했죠. 지금 우리 국가 입장에서 이기적으로 생각한다면 응당 감당해야 될 리스크의 절반 이하를 우리가 감당하는 거죠. 오히려 흑자 시기에 우리가 과대한 이익이 주주들에게 배당돼서 국외로 흘러나가는 거 이걸 걱정해야 할 측면이 많은 것이다. 또 동시에 한전 및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라는 것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 많이 지출했다는 뜻이고 그 지출은 대부분 내수 부분의 지출입니다. 그렇죠. 한전의 예. 지출은 중소 중견기업의 매출이에요. 그리고 국민의 일자리로 이어지고요. 예. 그러므로 한전의 지출에 대해서 이렇게 회의적으로 볼 이유는 없는 것이다. 말하자면 적절한 균형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국가 경제의 예. 틀을 유지함에 있어서 균형을 잡아서 수익을 낼 때도 어느 선 이상을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예. 적자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의 적정선을 유지해야 된다고 본다면 예. 현재 한전의 적자 수준이 그런 틀을 벗어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서 네네.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검색을 잠깐 해서 보니까 이렇게 의견을 올려주신 핸드폰 끝자리 9090이신 분입니다. 한전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면 안 되죠. 정확한 원가에 근거해서 사용한 만큼 부과하세요. 누진제 같은 거 폐지하시고 어려운 가구에는 에너지 바우처로 지원해 주세요. 전기 귀한 줄 알고 써야죠. 이런 이제 답변을 올려주는데요. 좋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이분 9090님의 생각이시니까 권평론가님. 네네. 근데 저는 아까 그 말씀하신 게 부분이 사실 맞아요. 공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국민 복지 측면, 특히 알리오만 가도 이제 정부의 알리오의 사이트 다 아실 텐데 이제 공시 자료단 말이죠. 거기가 뭐 설립 취지 목적은 대부분 똑같습니다. 복지를 위해서 아니면 국민 경제를 이바지한다. 그래서 사실 공기업이 흑자 많이 나오는 거 좋진 않죠,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전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뿐만 아니라 뉴욕에 이제 상장된 94년도에 상장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주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주의 가치를 제고하거나 아니면 주주의 가치를 기본적으로 더 많이 이제 극대화시키는 어떤 기본적인 업무가 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천문학적인 금액의 적자가 계속 나온다면 사실 우리가 대외적인 어떤 신용도나 봐더라도 사실 할 말이 잃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측면에서는 물론 뭐 공기업의 기본적인 DNA, 뭐 복지를 위해서 마이너스 나온다는 거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된다. 이거는 일리가 있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탈원전 시대이기 때문에 뭐 흑자날 구조는 지금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요금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일어납니다. 근데 정부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사실 이거 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사실 총선을 앞두고 있고 자꾸 이러다 보니까 국민적인 어떤 표심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것 같다. 그러니까 용기 있게 조금 전기요금을 올리자라고 이제 공론화시키고 담론을 좀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아젠다를 좀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자꾸 이거를 회피하기만 급급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요. 전기요금을 올리면은요. 네네. 누가 수혜를 보는 겁니까? 결국에는 전기요금을 오르면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그거예요. 7, 8월에 한시적으로만 이렇게 변동성 있게 유보하는 거. 이게 저는 가장 지금 상황으로는 맞다라는 그러면 거거든요. 쉽게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한 걸 말씀을 드리면 전기요금을 보편적으로 올리자라는 게 아니라 네네네. 작년에 일시적으로 썼던 그 방법대로 네네. 그렇게 아주 추워서 전기를 많이 써야 될 때 네네. 아주 더워서 여름에 에어컨을 많이 틀을 때 그때만 이렇게 한시적으로 약간 이제 유연성 있는 네네네. 융통성 있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우리 권평론가님은 네네. 적절하지 않게 이렇게 왜 얘기하시는데 그러냐면 예. 잠깐만요. 요- 말씀 다 네네. 듣고 하시죠. 예, 여기 팩트가 좀 있는데 요번에 이제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실제로 봤더니 필수 사용량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걸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여름철에는 한 300kWh가 이제는 적정하다. 그다음에 겨울철에는 한 170W가 적절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의 1단계보다 2단계 사이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이 폭을 이제는 변동성을 높여주면 여름철에는 300W 킬로와트시가 필요하니까 그때만 잠깐 이렇게 더 넓혀주고 그다음에 겨울철에는 어차피 에어컨을 안 쓰잖아요. 예. 그러면 적정 수준 한 170kW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또 줄여주고 이렇게 좀 그러니까 변동성 있게 시장에 맞춰서 가는 게 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에 계절이 조금 항상 7월에만 엄청나게 덥고 네, 그런 게 또 아니어서 어쨌든 뭐 그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제가 이번에는 좀- 우리 예. 이 교수님한테 먼저 그 발언 논점이 해주세요. 옆으로 가버려서 다시 또 이 한전의 적자 문제로 예. 돌아가겠습니다. 그 어떤 식으로든지 요금을 인하해서 그 한전의 수입이 줄어들면은 적자가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한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팩트입니다.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현재 거죠. 구조에서는 그렇죠. 예,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한전은 그 공개된 상장된 공기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을 거기다 보조금이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법을 새로 만들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홍 교수님은 한전의 적자를 그렇게 뭐 심각하게 보시지 않는 것 같은데 물론 시각은 굉장히 다양할 아니, 수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 한전 적자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예. 지금 그 리포트에서도 나왔었듯이 작년에는 총 전체적으로 2천억 정도의 적자였는데 지금 벌써 상반기에 6천억으로 규모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그 적자의 대부분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 LNG 수입 때문에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탈원전 정책 때문에 난 그렇죠. 부수적인 이거를 뭐 거라는 거죠. 탈원전이 아니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작년에 그 데이터를 보면은 원전의 가동률이 평균 가동률이 65%였습니다. 그 거의 90%를 넘어서던 원전을 그 대부분을 세워놓은 거죠. 50%까지 떨어졌고 그 대신을 그 부족분을 전부 LNG로 채운 겁니다. 그래서 그 LNG 도입량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작년에 그 그렇고요. 도입량이 2016년보다 예. 100억 불이 늘어났는데 그게 우리나라 경상수지의 7분의 1입니다. 예. 이게 그런데 지금 그 월성에 가면은 월성 1호기가 7천억을 들인 멀쩡한 원전이 세워져 있어요. 그것만 가동하면은 알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발생했던 2천억의 손실이 그대로 다 복구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요금 인상하지 않고도. 알겠습니다. 그런 그 얘기는 내부의 문제가 숨겨져 있으면서 적자가 지금 커지고 있어서 걱정스럽습니다. 자, 이제 말씀 나오셨으니까 그러면 이어서 이거에 말씀드리면- 대한 답은 반박이 됐든 말씀은 예. 우리 홍 교수님까지만 듣고 예, 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전 적자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탈원전이다 이렇게 논하는 틀은 이제 침소봉대의 성향이 있다고 들고요. 아까 이제 주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한전의 현재의 수익 구조로 보면은 이제 주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우려하실 수 있지만 현재의 주가가 낮아지고 혹은 투자한 주주들의 손실에 대해서 한전은 다른 답이 있어요. 미래 가치를 주면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그렇죠. 수익은 개선될 예. 것이다. 주식으로는 그럼 미래 그렇죠. 가치라는 거는 이제 소매 부분에서의 전기요금 혹은 공급 부분에서의 발전 연료비거든요. 소매 부분은 별 변화가 없는데 발전 연료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작년에 왜 적자가 심화됐느냐? 발전에 쓰는 연료인 석탄과 가스값이 굉장히 올랐었습니다. 작년에 석탄 톤당 120불까지 갔거든요. 예. 그렇지만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톤당 70불대로 40%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 역으로, 국제 원자재 예. 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거죠. 역으로 이제 뒤집어 보면은 그러면 발전 연료 부분에서 이제 비용이 굉장히 낮아졌으니까 내년도 재무제표는 굉장히 개선이 될 겁니다. 이것으로서 이제 주주권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향후에 단기 혹은 장기적으로 몇 년 동안의 이 발전 연료 부분의 추세는 어떠할 것이냐면 이거는 저는 낙관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현재 중국과 미국이 경기를 수축시키는 굉장한 전투를 벌이고 있잖아요. 예. 그 선상에서 글로벌하게 보면은 에너지 부분의 가격은 이제 하방 추세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고 이런 하방 추세가 예. 1, 2년 유지가 된다면 이제 수출 부분의 리스크는 커지지만 적어도 한전 공기업을 하나를 딱 놓고 봤을 때 수익성 리스크는 상당히 원자재 이렇게, 수입에 회복이 될 수 있을 대한 것이다.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말씀이니까요. 말하자면 작년에 네. 적자라는 것도 발전 연료비의 상승과 연동되는 문제지 고작
그 원전이 감당하고 있는 총 발전량이 20몇 %밖에 안 되는 건데 예, 잠깐만요. 그 가동률이 75%에서 알겠습니다. 70% 예. 줄었다고 홍 교수님 말씀 있는 얘기는 거기까지 듣도록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아니요, 요 얘기는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단가가 올라간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예. LNG의 경우는 도입량도 무슨 말씀인지 30%가 알겠습니다. 늘어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탈원전 얘기는 저희가 뒤에서 좀 어차피 다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이 교수님 말씀을 제가 중간에 양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요. 우리 한 분 얘기만 더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좀 다른 측면의 이 부분을 접근하는 다른 측면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좀 굳이 좀 말씀을 드리려는 건데요. 0040님이 올린 내용을 보면 그간 뭐 너무 폭리를 취한 건 뭐로 설명할 거냐? 결국 국민의 기초 부담을 지어서 배당 잔치만 한 거 아니냐? 적정 이윤과 적정 손실, 그 적정 밴드에서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번 기회에 내부 요인을 더 살펴야 된다. 방대한 조직의 슬림화와 경영 효율화가 최우선이다. 이것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저희가 오늘 준비했던 질문 중에 이제 한전 내부적인 얘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임원 보수 한도가 계속 올라간다라는 점인데요. 사실은 작년에 적자가 이렇게 계속자를 내다 적자를 났으면 보통 일반 민간 기업들은 비용을 축소하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벌이죠. 근데 작년에도 이사 보수 한도가 2.5%가 올랐다. 또 성과급 파티 논란도 계속 매년 되고 있고요. 이거는 또 한번 좀 짚어봐야 되지 않겠냐는 그래서 이것만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보고 이제 대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권평론가님 좀 한마디 해주시죠. 이거는 좀 국민들이 좀 지적을 할 만한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 3월 20일에 정기총회가 열렸는데 이사 보수 한도 금액은 21억 정도 했는데 이게 작년보다 한 2.5% 올렸거든요. 예. 이걸 보고 나서 이제 국민들은 아까도 우리 지적하신 그대로 말 그대로 뭐 내부적인 요소도 해결 못하면서 국민들에게 이런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가시키는 거 아니냐 불만 가질만 합니다. 근데 요거에 그 보면은요 이사와 회사는 위인 관계죠. 근데 민법상 보면 위인 관계는 무상이에요. 근데 그 무상이라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선임관계 계약을 맺기 때문에 노동의 가치를 제고하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묵시적인 어떤 지용을 지불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불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를 거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 스스로가 뭐 국회처럼 나 월급 얼마 달래 이건 아니고요. 그렇죠. 말 그대로 정기총회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이사의 보수액을 상향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게 좀 올랐단 말이죠. 근데 이게 총 한도액입니다. 이걸 꼭 받겠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총 한도액에서 그 이하로 받을 수 있고요. 기획재정부가 통과를 시켜야지만 사실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게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국민들도 이제 팩트를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 이게 꼭 받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최종적으로 이제 기획재정부가 검토를 하고 되기 때문에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이슈를 보면서 그러면 한전의 이사 수가 몇 명일까 해서 어제 이제는 공시자를 봤는데 상임위 7명이 비상임위 8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는 한전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보시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나쁜 문제일까? 제가 보기에는 꼭 2.5% 올린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물론 국민 감정상 이게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게 꼭 그렇게 받겠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좀 국민들 보기에는 안 좋을 수 있어도 팩트만 보자면 그렇게 이슈화될 이슈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공기업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신적인 불신이죠, 측면도 사실은. 좀 있겠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걸 겁니다. 민간 기업 같은 경우는 장사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벌면 그만큼 성과급도 받고 월급도 올라가고 이게 일반적인데 장사가 안 돼서 손실이 나거나 또는 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줄면 보통 임금 자체가 크게 줄지는 않더라도 다른 부분들에서 그 어떤 이런 성과급 이런 것들이 줄거나 없거나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왜 우리 공기업에는 반영이 안 되고 공기업은 장사를 잘하든 못하든 왜 매년 그렇게 기본적으로도 연봉 평균 연봉이 높아서 신의 직장 소리를 듣는데 왜 그러느냐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오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권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팩트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주제를 가지고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이제 2분 정도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원래 이 내용을 가지고 세 분의 전문가를 모신 이유도 그래서 이 누진제 문제에 어떤 대안을 찾을 것이냐. 우리 국민들이 전기료 폭탄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올해부터는 좀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에 대한 답을 좀 찾아봐야 되기 좀 할 시간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이제 제가 우리 이덕훈 교수님 그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말씀도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자꾸 이제 좀 부탁을 드렸던 것도 그런 이유고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 전기료 폭탄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겠느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전기요금 제도, 그러니까 꼭 누진제를 다 포함해서 제도는 어떤 식으로 개선이 돼야 되느냐. 이 얘기를 좀 기본적으로 우리 세 분께서는 그 주제로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그게 뭐 방식은 어떻게 됐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 교수님 아까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이 에너지 문제, 그러니까 이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정부 에너지 정책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정부가 이거는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그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국민들이 그 원하는 만큼 예.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될 막중한 책무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민을 해야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전력의 경우에는 수요를 충족시켜줘야 된다는 책임을 더 무겁게 느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전기 요금 체계에 대한 거. 너무 복잡한. 산업용, 상업용 맞습니다. 그 수십 가지의 요금 체계가 있습니다. 이거를 획기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국민들한테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잠깐 정부가 어제 국매를 통해서 발표한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뭐 신문 기사나 방송을 통해서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탈원전 석탄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정책을 더 확고하게 추진한다. 특히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비중이 많이 올라갑니다. 35%까지 확대하겠다. 물론 이게 뭐 당장 내년부터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시간이 좀 있죠. 이게 이제 어제 정부가 내놓은 3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들인데요. 이제 다시 이 교수님한테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방식대로 가면은 전기요금은 계속해서 누진제란 이런 시스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국가적으로 좀 국민들한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지금 어제 발표된 그 3차 에너지 기본 계획을 보면은 우선 그 계획이 거기 써 있는 대로 실현될 건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의문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그대로 만약에 실현이 된다 그러면은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를 각오해야지 될 겁니다. 그 이유는 뭐죠? 우선 이제 포장은 이제 신재생을 30 내지 35%라고 예. 그러는데 원전하고 석탄을 포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행간에 들어있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이제 우리의 전력 생산 체계는 30 내지 35%의 신재생하고 예. 나머지는 LNG 발전으로 가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LNG는 아까도 나왔다시피 가격이 들쑥날쑥이고 변동성이 있죠. 앞으로 내려갈 기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보장이 안 되는 거고 1년 사이에도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고 온실가스 문제도 있고 미세먼지 문제도 있습니다. 이거를 보고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라고 그럴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면 그리고 비용은 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원전보다 LNG는 3배 이상 비싸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비싸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부의 에너지 정책대로 간다면 앞으로 요금은 훨씬 더 많이 오를 겁니다. 가능성이 예. 있고 또 원자재 가격 수급 문제에 따라서 변동성도 또 클 수 있다. 커지고. 그런 불안감이 있다. 이 말씀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홍 교수님도 한 말씀 예.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3차 에너지 기본 계획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 교수님 같은 말씀을 하시면은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몇 가지 팩트와 다른 이제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 거죠. 그걸 말씀해 주시죠. 가령 재생에너지가 원자력보다 훨씬 비쌀 것이다. 이미 그렇지 않거든요. 해외에서 혹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재생에너지 가격의 하락 추이를 보면 명확하게 이렇게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고 이미 해외에서는 30원 정도 발전 단가 30원에서 40원 수준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거는 원자력이 발전하는 발전 단가보다 절반 이하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추세를 보면 원자력은 계속 하락하지 않고 비용이 늘어나고 있고 네. 신재생에너지는 하락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평가해도 신재생에너지의 그 원가 부담이 결코 작지 않다. 이렇게 그럼요. 지금만 글로벌한 동향에서는 그렇고 다만 국내 부분에서는 아직도 교조주의적인 주장, 관점, 관성 이런 것들을 가진 알겠습니다. 기득권적인 주장하고 그런 틀 안에서 받아들이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을 늦추어서 생기는 말하자면 리더십의 부재, 정치 사회적인 비용 이런 요소들로 인해서 재생에너지가 비용이 이렇게 높아 보이는 것이지 결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그렇죠. 미래의 경제와 산업을 위해서는 미래에 어울리는 기술 체계로 우리가 진화해 가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원자력이라는 알겠습니다. 거는 그 증기 터빈 기술인데
그 기술로 해결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이번에는 산업적 얘기도 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아까 이제 형평성 얘기를 우리 네네. 권평론가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산업계는 그렇게 해서 전기요금이 만약 산업요금이 올라간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부담스러워.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이런 입장을 계속 내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일부에서는 뭐 이렇게 되면 우리 뭐 나갈 수밖에 없다. 나가라는 네. 얘기 아니라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는 그런 뭐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고 하고. 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좀 접근해 봐야 되겠습니까? 이게 또 자료를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뭐 자료를 근거 자료를 보고 보면 2000년도부터 2016년까지 전기요금이 15차례 올랐거든요. 예. 근데 주택요금 같은 경우는 15% 정도가 올랐고요. 반면에 산업요금 이제 84%나 올랐습니다. 아, 산업용이 더 많이 올랐다는 많이 얘기군요. 올랐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산업을 경제 주체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 많이 올려도 많이 오르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서 또 오르겠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럼 뭐 답안은 해외 나가는 것밖에 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정부는 결국에는 국민 감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론 자체가 그렇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국민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의 차이거든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팩트는 뭐냐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탈원전 시대가 돌아오고 신재생에너지 하면 저는 어쩌면 뭐 LNG가 기본적으로 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금에 대한 인상 부분은 챙길 수밖에 없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설득하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예. 이 기본적인 팩트는 전기요금이 오르는데 이거를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공론화시켜서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지. 이게 산업용을 자꾸 이제 산업용 전기가 싸다 이런 부분에서 자꾸 국민을 반감시키거나 아니면 이렇게 여론을 호도하는 부분은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자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산업의 기틀이 무너지면 안 되죠. 그걸 누가 자제를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대국민 홍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지금 국민들이 잘 모르고 전기요금에 있으니. 대해서 너무 오해를 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제가 말은. 근데 이게 설득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인상론이 이제 주조잖아요. 네네. 전문가분들.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인상의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아, 그렇죠. 그거는 이제 수출이 잘 될 때 얘기고요. 지금은 국제 경기가 이렇게 안 수축되면서 좋죠. 수출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고 수출 부분이 어려우면 다행인 것은 이제 발전 연료 가격이 이제 이렇게 하락을 해요. 그래서 한전이라든지 발전자 회사들의 수익성이 자연스럽게 개선되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스테이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올릴 타이밍이 아니라 그거는 현재의 산업용 전기요금 맞습니다. 수준을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유지를 하면서 전체적인 동향을 보면서 예. 우리가 의사결정을 다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알겠습니다. 올릴 타이밍을 놓쳤다. 이런 게 저희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홍 교수님이 오늘 전체적인 이슈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결론을 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전기요금을 올릴 타임이 분명히 아니다. 물론 뭐 저희가 오늘 누진제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만 전기요금 결국 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주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뭐 말씀 나온 김에 이제 돌아가면서 마무리를 네네. 좀 해볼까요? 네. 우리 이 교수님도 지금 예. 오늘 내용과 관련해서 그렇고 예. 뭐 혹시 미진하신 부분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전기요금 뭐 미래를 전망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현실을 보면은 전기요금은 앞으로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게 그 제 생각이고요. 예.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뭐 그 신재생의 가격이 싸다고 그러지만 보조금이 엄청나게 투입이 돼야지 되고 예.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전기요금 상승은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각오해야 되는 부분인데 가장 안타까운 거는 이겁니다. 지금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저는 이게 정부의 탓이라고 좀 막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주택용하고 산업용에 아주 치열한 감정 싸움을 붙여놔 버렸어요. 알겠습니다. 그 누진제 문제가 예. 심각하게 대두됐을 그렇죠. 적에 마치 산업용 요금을 못 올려가지고 누진제가 강화된 것처럼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누진제의 본래적인 취지를 예. 국민들한테 설득을 해서 알겠습니다. 정말 사회적인 그 대타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이제 오늘 누진제 얘기를 저희가 1시간 가까이 다루면서 드는 생각은 자꾸 이제 본질은 사라지고 다 주변 지역적인 얘기들 그다음에 어떤 좀 성향적인 측면의 얘기들이 좀 오히려 난무하다 보니 자꾸 이제 감정만 더 격해지고 본질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대안을 찾기는 더욱더 어려워지고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해서 악순환 고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군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권평론가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네네. 지금 1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네네. 이건 제가 그냥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네네. 권평론가님 말씀을 결론을 내주신 것 같아서 네. 혹시요 네. 이번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 산업부에서
한국전력의 전력 판매 독점권을 폐지하는 부분에 대한 여론이 계속 몇 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를 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그 일반적인 생각은 한전이 전기를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게 없어져서 발전 사업자들, 그러니까 전기를 만들어내는 사람 누구든지 소비자하고 매칭이 돼서 전기를 팔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전기요금이 좀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그런 구조가 과연 현실화될까? 전 되게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아, 현실화되기 우리 힘들다? 왜냐하면 지금의 시스템상 전력이라든지 아니면 산업 인프라 같은 거를 이제 공기업에서 민간기업으로 푸는 추세지만은 이거를 이제는 독점화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는 민영화해서 경쟁 체제로 한다는 것은 지금의 우리나라의 그 한전 역사상 아니면은 한전이 지금 추구한 공익적인 목적에 보면은 이게 사연 그 현실화될까? 이건 저는 회의적이라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주체적인 세력이 한전이 이끌어가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민영화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또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도 한데 지금 뭐 불과 1, 2분 사이에 나눌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좀 시원한 답변이 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홍준희 가천대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왼쪽으로 이덕환 서강대 교수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혁준 경제평론가 오늘 MRC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국회법상 이번 달에 임시국회 개원일을 이제 사흘이나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국회 정상화 될까 싶죠. 감감무소식인데요. 청와대가 나서서 여야 5당, 한국당 대표 1대1 동시회담까지 제안했는데 각 당의 입장은 좀 엇갈립니다. 생각이 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소식 이슈 따라잡기 해야 되는데 먼저 영상부터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이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의 회동과 한국당이 요구했던 황교안 대표와 1대1 회담을 동시에 추진하자 한국당에 제안했다고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여야 교섭단체 3당과 1대1 회동을 동시에 해야 한다며 거절했습니다. 의미 있는 다당은 교섭단체 아니겠습니까? 3당 원내교섭단체 회동 직후에 우리 자유한국당과의 대통령님과의 1대1 대화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용인을 하겠다. 회동 형식을 둘러싸고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청와대는 오늘 9일 문 대통령 북유럽 순방전인 7일 5당 대표 또 황교안 대표와 1대1 회담 동시 추진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각 부처 장관들과 차례로 만나며 추가 경정 예산 처리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1시간 남짓 말씀 거의 대부분이 국회 정상화 통해서 조속한 추경 통과 요청 내용이었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경제대전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정책 대안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국회 정상화 협상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쟁점인 선거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합의 처리 원칙으로 한다고 한 발 물러섰지만 한국당은 직접 제안한 게 없다. 여론전만 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어서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좀 또 국회 얘기를 하니까 답답해 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내막을 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수민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잘들 안 만나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만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자꾸 서로 제안을 하는데 그 제안이 좀 공허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계속해서 주고받기를 하고 있고 네. 글쎄요, 양쪽에서 조금씩 양보하는 기색은 보이긴 한데 아, 그래요? 과연 이제 절충점까지 도달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많은 의심과 불신이 남아 있죠. 그러니까 그 의심과 불신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단은 만나고 봐야 되는 것조차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잘 풀리려면 일단은 누군가 한쪽에서 전격적인 제안을 좀 던져야 되는데 좀 야금야금 절충을 내놓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전격적인 제안이란 뭐가 될까요? 예를 들면 그냥 그쪽 상대방에서 하자는 대로 해주겠다. 아, 지금 예를 네. 들어서 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원하는 게 이제 1대1이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1대1. 그러면 이제 청와대에서 그래, 오케이. 1대1로 보자. 해줄게.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 그렇게 말씀이시죠? 되거나 아니면 청와대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야 5당 대표 회담 플러스 1대1 회담 이것을 그냥 자유한국당이 받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는 좀 적극적으로 받아줘야 될 텐데 네.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지 않고 중간 지점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접근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접근한 상태에서 더 접근할 것인지는
굉장히 불투명한 상태죠. 그러면은 그런 전격적인 어느 한쪽의 양보 또는 대시 뭐 이런 것들이 현재 상황에서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걸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을 번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라고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역으로요. 지금 이렇게 어찌 보면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답답한 흐름들, 좀 어떻게 보면은 여유를 부리고 있는 정치인들의 모습이 아직은 뭐 급박한 게 없어서 그렇다고 보는 겁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자신이 양보를 해줬다가 한번 대화 국면이 시작돼 버리면 다시 나오기가 대단히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을 거거든요. 아 그래요? 대화를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화를 했는데 대화를 한다고 해서 이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진척된다는 보장은 또 없는 것이고 거꾸로 이제 어느 쪽이 됐든 간에 대화 국면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가지고 자신이 얻는 바를 성취하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말려드는 듯한 이런 페이스가 얼마든지 어느 쪽에게든 펼쳐질 수 있는데 그렇죠. 그 경우를 자신할 수가 없다. 그때 다시 대화 테이블을 깨고 뛰쳐나오는 것이 대단히 부담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왕에 들어가는 거 더 간을 보고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제 양쪽에서 또 그렇게 그러네요.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어차피 자기들 분명한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가 쉽게 성사되지 않을 분위기라면 굳이 일찍 들어가서 명분을 잃는 것보단 그게 나을 수 있다. 그런 계산들을 좀 하고 있다는 건데. 네. 근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요. 청와대가 한국당을 제외하고 사당 대표만 모이자 이런 회동을 제안했다고 발언을 했다고 그러는데 네. 언뜻 생각을 하면은 어차피 한국당은 안 두를 테니 너네는 두를 필요 없고 그냥 말하겠다는 애들이랑 우리가 얘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청와대가 일종의 뭐 제외 왕따 네.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을 만한 발언 같으네요. 네,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 패싱을 또 하겠다는 거 패싱. 아니냐 예.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자유한국당하고 선을 긋고 패스트트랙을 추진을 했는데 예. 향후의 일정까지도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 갈 수는 없다라고 또 생각을 중간자적 위치에서 했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강기정 정무수석이 예.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기정 수석이랑 손학규 대표가 만났을 때 여야 5당 대표회담을 하자라고 강기정 수석이 얘기를 하니까 손학규 대표가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오겠느냐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이제 강기정 수석이 그렇다면은 자유한국당 빼고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은 어떻게든 대화를 물꼬를 먼저 트자. 그러니까 뭐 안 오면은 올 수 있는 사람들끼리라도 먼저 먼저 하자.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셈인데 글쎄요 조금 이제 온도 차가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얘기한 것은 이게 좀 청와대에서 자유한국당 빼고 또 그렇게 가려고 한다라고 조금 이렇게 단언적으로 얘기를 했고 강기정 정무수석은 대화하는 과정에서 손학규 대표 쪽에서 자유한국당 안 오면 어떡할래라고 물으니까 이제 빼고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뭐 그렇게 무겁지 않은 가벼운 얘기로 한 얘기다라는 것을 이제 그렇게 오해를 충분히 살 수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도 네. 손 대표가 뭔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지적도 있어서요. 네, 조금 더 말끔하게 처리를 하려고 했으면 예를 들면 강기정 수석이 그 손학규 대표가 황교안 대표는 안 오면 어떡하냐 이렇게 했을 때 글쎄요 하면서 강기정 수석이 그럼 사당 대표라도 모이는 건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이제 손학규 대표가 그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때 강기정 수석이 그건 힘들겠죠 이렇게 좀 살짝 치고 넘어가는 수도 있었을 텐데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는 강기정 수석의 강기정 수석 입장에서는 좀 흘리다시피 얘기한 것을 두고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이제 정리를 이제 하고 넘어가는 질문을 좀 드리면은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우리 김평론가님 말씀으로는 당장 뭐 쉽게들 만나서 뭔가 갑자기 대화 국면으로 이렇게 바뀔 것 같다라는 아니라는 좀 분위기라고 좀 전해주셨으니까 그럼 이렇게 서로 간보다가 전격적으로 갈 가능성도 사실 배제할 수 없는 게 기존의 관례를 보면 좀 그렇고요. 만약에 청와대가 양보를 해서 오케이 알겠다. 황 대표랑 둘이 1대1로 먼저 만나겠다. 그리고 나서 다른 당들도 1대1로 만나주면 되는 거잖아요. 만나겠다 해서 만난다고 치면 글쎄요. 지금 같은 이런 상황에서 소득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그걸 또 자유한국당이 받아들일지가 또 관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대1로만 딱 만난다면 자유한국당에서 거부할 명분은 없는데 글쎄요 뭐 다른 별도의 건을 가지고 이 일 때문에 도저히 만날 수가 없겠다라고 자르게 될 수도 있는데 근데 만약에 그런 경우면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좀
그 국회 파행의 책임을 뒤집었을 그렇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근데 청와대도 이제 자존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1대1로만 딱 만나고 뭐 여야 5당 대표 회동은 훗날로 미루자 이렇게만 또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절충의 수들을 예상을 해볼 수는 있을 텐데 과거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야당 대표들을 연쇄적으로 1대1 회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뭐 그런 수를 또 청와대에서 준비를 할지 아니면 아예 전격적으로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내민 절충안인 여야 3당끼리만 일단 대표 회동을 하고 그다음에 1대1 회동을 하는 네, 그것을 그냥 청와대에서 알겠다 그냥 받겠다라고 할지 이 두 가지 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여쭤봤냐면 지금 경기가 되게 안 좋고 어제 1분기 성장률은 더 하향 조정도 되기도 했고요. 등등등해서 또 수출도 안 좋고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니까 빨리 추경이 좀 통과되면 좀 나을 것 같은데 이 전국 상황에서는 추경 통과라는 게 사실 요원해 보여서 네.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글쎄요,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더 이 추경이니 뭐니 이런 쪽의 진전은 좀 더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양정철 민주당 민주연구원장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네. 양정철 원장만큼 공개적으로 행보를 이어가는 분이 또 이해찬 민주당 대표시더군요. 네. 특히 장관들과 계속 릴레이로 만나대요. 일단은 어제 유은혜 교육부총리,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났다고 하는데 뭔 얘기 나왔다고 그럽니까? 일단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얘기가 주로 나왔고 네. 어제 만난 장관들을 보면은 이제 교육부 그리고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도 있었군요. 이쪽이 이제 주로 이제 국내의 파트고 국내 예. 파트면서도 경제부서라고 불리는 부서는 좀 빼고 그렇죠. 예, 그렇게 만난 건데 각자 장관들이 민원 사항들이 있습니다. 유은혜 장관은 강사법 시행령에 따라서 국가가 추가로 지원해야 될 예산이 추경에 좀 편성돼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이었고요. 예.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경우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이 반영돼야 된다. 추경 예산안에. 예. 예, 그리고 박양우 문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산불 피해 지역에 그 체육시설이라든지 뭐 관광 관련한 시설들 복구가 시급하다. 다 예, 이런 민원들이 있었던 것이죠. 국민들의 후생과 관련된 부분들이니까 네. 참 원래 추경은 목적이 이거는 아니었는데 하여튼 이것저것 자꾸 얘기들이 나오기는 같은데 근데 여기서만 얘기를 들으면 그럴 법하다 이해가 가는데요. 근데 네. 또 만나더라고요.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뭐 국방부 장관 등등등해서 뭐 이달 말까지 계속해서 장관들을 만날 스케줄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 네. 이제 질문이 이겁니다. 이거를 굳이 뭐 이렇게까지 막 홍보도 하고 공개도 하고 이렇게까지 이를테면은 시끌벅적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게 야당에서 별로 그렇게 곱게 안 볼 것 같아서요. 야당에서는 지금 뭐 여당이 하는 것 중에서 곱게 보일 만한 게 별로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예. 그 야당 심정 조금 이해가 되는 거는 자유한국당 심정이 얼마 예. 전에 산불 재해대책 논의를 해보려고 네. 정부 부처를 불렀는데 장차관들이 다 오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한 전 부사장도 그걸 보면서 발길을 되돌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글쎄요, 그날 과연 그 을지태국 훈련 와중에 만나는 것이 가능했는지 이 부분 의심의 여지는 있지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우리는 안 만나주고 저기 여당 대표는 장관들 막 만나러 다니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예. 근데 거꾸로 얘기해서 뭐 이렇게 대놓고까지 만나야 되느냐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러면 대놓고 만나지 않고 몰래 안 대놓고 만났다, 몰래 만난다. 비공개로 만났다면 더 논란이 논란이 있을 커질 수 수가 있다.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정부라는 것은 행정과 어떤 의회라든지 정당이 반드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정부를 탄생시킨 것은 민주당이었다고 봐야 될 그렇죠. 것이고 예.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일성으로 민주당 정부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여당 대표가 각 부처 장관을 만나는 것은 사실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한국당에서 이렇게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곱지 않게 보는 거를 굳이 또 곱지 않게 볼 필요가 있느냐라고 반박할 수도 있겠군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사실 이해찬 대표 얘기를 끄집어낸 이유는 앞서 어제 저희가 또 다뤘던 얘기지만 양정철 원장의 행보나 이해찬 대표의 행보나 이렇게 하여간 뭐 여당 관계자들의 이런 행보들이 과거에 비하면은 상당히 좀 더 공개적이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예전과는 좀 다른 모습인데 이거를 굳이 꽈서 볼 필요는 없기도 할 것 같기도 한데 네. 뭐 총선이 사실 뭐 내년이다 보니 뭐 자꾸 이제 시선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총선은 1년 가까이 많이 남아있다고 거꾸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네. 오히려 비판을 하려면은 장관들과 대표가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이 옳은지 그른지 이 부분을 오히려 야당에서 따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해찬 대표가 또 국무총리 경험도 있고 굉장히 그렇죠. 정치적 경륜이 예. 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더 민주당 입장에서 우리가 여당으로서 더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 이건 여야가 마찬가지인 게 지금 국회가 공전 중이니까 국민들은 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자유한국당도 우리가 마냥 놀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민생대장정을 했던 것이고, 여당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국회는 안 돌아가고 있지만 정부 부처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걸 또 보여줄 그럴 필요성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그거를 좀 기왕에 좀 국회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밖에서들 하니까 국민들께서는 이게 노는 것처럼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자꾸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가볼까요? 김영철 북한 부장하고 김혁철 지난번에 이제 그 북미 2차 정상회담 때 이제 실무적으로 회담을 했던 그 두 사람의 그 어떤 상황과 관련돼서 오보가 크게 났고 조선일보에서 기사가 나갔던 이후에 이제 실제로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졌고 알아보니까 이제 다 확인이 됐대요. 일단 김영철 부위원장은 공연하는 걸 통해서 얼굴이 나왔고 김혁철 대표는 얼굴이 나온 건 아닌데 CNN 보도에서는 구금 중이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어쨌든 둘 다 뭐 구금이거나 뭐 처형 나왔거나 이런 건 아닌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상당히 공포 분위기가 한동안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이 공포 분위기였는데 조금 우스꽝스럽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김영철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6월 2일 날 이제 군부대 공연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뭐 이게 농담조로 얘기하자면 군부대 공연 억지로 보는 것도 강제 노역의 일환인가라는 실소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그거 말 되네요. 예. 억지로 갔으면 사역이고 노역인가요? 네, 그래서 이게 보도로서는 망신이 된 거고 그 다음 날에 공교롭게 근신설이 떠돌고 있었던 김여정, 그러니까 김정은의 동생이자 동생이죠.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죠. 김여정 부부장도 6월 3일자로 이제 그 단체로 공연을 관람하는 자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빨리 오보인 게 드러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한국 언론의 어떤 대북 보도 저널리즘의 문제점을 이제 이번에 극단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사실 북한 취재가 쉽지는 않죠. 네. 이번에 그 기사를 썼던 조선일보 기자도 탈북민 출신이라고 얘기를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물론 나름의 이제 어떤 그 통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사를 썼겠지만은 뭐 처음부터 아예 그렇게 오보를 내려고 기사를 쓴 건 아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좀 여러 가지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나오는 북한 관련 기사들에 대한 신뢰가 전체적으로 같이 공이 떨어지는 그런 좀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조선일보는 예전에 현송월 씨가 처형을 당했다라는 보도를 했었다가 현송월도요? 네. 그 처형에 대한 오보들을 여러 번 냈군요. 네, 그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멀쩡하게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평창 올림픽 때 한국 대중 앞에도 모습을 드러냈었죠. 그런 흑역사가 있는 거라서 조선일보로서는 좀 크게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조선일보의 평소의 대북 논조를 보면은 좀 적대적인 논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거야 뭐 조선일보의 어떤 소신인 것이니까 뭐 크게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뭐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건 아니죠. 근데 문제는 이 같은 물론 조선일보가 없는 그러니까 듣지 못한 사실을 그냥 가공해서 소설로 쓰지는 않았을 테고 어떤 놔두는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집하거나 소식통을 통해서 분명히 첩보를 입수했을 텐데 근데 이제 그걸 굳이 그렇게 성급하게 보도한 이유는 평소에 대북 적대 논조에 비춰보면은 그렇게 되기를 바랬던 건 아닌가. 북한이 그렇게 막 처형을 하고 숙청을 하는 나라이며 그리고 남북미 대화도 물 건너가고 있다라는 것을 좀 빨리 전달함으로써 애독자인 그 보수층에게 좀 어필하는 보도를 하려다가 근데 이렇게 북한에서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이렇게 빨리 드러나게 될 줄은 몰랐을 수 있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근데 저는 이제 대북 논조에 대해서는 그 신문사의 뭐 입장이니까 특별히 얘기하지 않겠지만 언론이라면 사실 위주의 보도 그리고 어떤 첩보를 입수했을 때 상반된 정보와 같이 크로스 체킹을 하는 이 언론으로서의 기본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번에 조선일보가 교훈을 역으로 남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팩트 체크는 사실 기본이죠. 근데 그게 자꾸 반복되는 거는 글쎄요, 이게 기본을 넘어서는 뭔가 또 다른 게 있냐는 자꾸 그런 생각도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좀 잘 앞으로 하기를 좀 기대를 해봐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평론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제가 이거 재미 들렸습니다. 한 분만 더 소개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분의 말씀이 클로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9789님이 뭐가 무서워서 1대1 못 만나느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 얘기겠죠. 여당이 물꼬를 트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올려주셨는데요. 결국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조금 힘이 좀 더 있는 데서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